오늘은 업무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쉽고 간결한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둘째, 스타일 가이드와 용어집 정의하기에 대해서 오늘 차시에서는 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글을 쓸 때 우리말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에 그 법이나 공공문서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나 옛날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미국의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쉬운 언어는 시민 권리다라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서 알기 쉬운 문서 작성에 관한 법, 플레인 라이팅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또 따로 내서 법안 제정까지 완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캠페인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나 전문 용어들로 가득 차 있는 법률 용어집을 알기 쉽고 순 우리말로 가능한 한 최대한 바꾸어서 오해 없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성이나 공식성, 정확성, 통일성이라는 이런 4가지 요소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일도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대상 독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분석 없이 관성적으로 문장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오류도 자주 범하게 됩니다. 나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수신자에게 비급여로 경구약을 처방하였습니다. 3차 의료기관에서 기왕력 확인 및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굉장히 알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문장을 조금 길이가 늘어나긴 하지만 좀 더 알기 쉽게 고쳤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기관에서 한 환자에게 비보험 항목이 경구약을 처방했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이 환자의 병력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좀 더 알기 쉽고 쉬운 말로 가다듬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그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일본식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슷한 예로 기입하다, 자길, 금일, 명일과 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유망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모두 우리말로 고쳐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기입하다라는 말은 쓰다라는 표현으로 자길, 금일, 명일은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요망합니다는 바랍니다로 이제 순화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본어2 표현을 또 우리가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엇무엇에 관하여 혹은 대하여라는 표현을 일본어 원어에 그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대로 이어붙이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 관하여나 대하여 같은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본어2의 번역2 표현이나 혹은 영어 번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기한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관습적으로 붙여서 이제 번역체를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글쓰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개발자로서 코드를 작성할 때 적은 수의 변수와 코드를 사용해서 이해하기가 쉽고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예와 나쁜 예를 각각 예로 들어보면 좋은 예에서는 패턴 매칭을 사용을 해서
이 OBJ라고 하는 추상 타입의 변수를 이제 각각 타입에 따라서 조건이 어떨 때 이러한 그 값으로 반환을 해주세요. 혹은 이런 동작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정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법을 쓸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나쁜 예처럼 장황하게 쓰는 것은 보통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 수를 줄이고 적게 작성하면서도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항상 그렇게 만드는 노력을 하듯 글쓰기에 있어서도 간결한 글쓰기를 항상 추구하는 것이 꼭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오체 불만족을 택하겠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잘 됩니다만 이렇게까지 문장이 길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책은 오체 불만족이다. 즉 무엇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와 무엇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 문장의 핵심 성분은 아닙니다. 그냥 꾸민말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민말을 생략하고 내 인생 최고의 책은 오체 불만족이다 라고 간결하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강에 대한 문제는 생존에 대한 문제와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과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과 같은 이런 꾸민말을 제외를 하고 핵심은 건강 문제는 곧 생존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이나 정보 전달을 가능한 적은 개수의 어절로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쓴다면 독자가 좀 더 빠르게 알 수가 있죠. 적은 글자 수로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성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쓴다면 글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길게 늘려 쓰거나 이어붙이기 위한 복문을 만들기 위한 표현은 되도록 남발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을 수 있도록 항상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복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나누어 쓰는 그런 전략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게요. 위젯 매니저 클래스 개요라고 하는 그런 문단의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라이브러리의 1.0.3 버전에 들어간 위젯 매니저 클래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위젯의 생성, 수정, 삭제 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 방에 이렇게 문장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다 제외하고 핵심만 남겨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젯 매니저 클래스는 위젯의 생성, 수정, 삭제를 용이하게 하고 상태 관리 및 이벤트 처리를 지원해서 개발자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요. 사실 라이브러리 버전 몇에 들어갔다라던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꾸민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꾸민 표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라이브러리의 어느 버전에서 이 클래스가 새로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소개에 들어갈 내용이라기보다는 릴리즈 노트라던가 다른 위치에서 혹은 참고 자료 노트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과 설루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중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표준에 맞는 표현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놀랍게도 설루션이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업계에서 혹은 사회에서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표준어가 서로 많이 달라서 가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표준어만을 중시를 해야 된다, 표준이 맞다라고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사회에서 통념상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어휘를 갑자기 틀렸다고 매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국립국어원 제1장 5항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업계나 분야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이 이미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이 있다면 이를 표준어보다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우리 회사만의 용어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우리 회사에서 다른 의미로 용어를 쓰는 경우를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가상의 회사 A 회사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싱크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싱크, 동기화라고 하면은 파일을 동기화한다와 같이 데이터를 이제 한쪽에 있는 데이터와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일치시키도록 교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A 회사에서의 뜻은 미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의미로 싱크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은 영어 약칭을 읽는 방법에서조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U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SKU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SKU와 같이 짧게 읽으려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업계 표준에 부합하고 관리에 부합하는지는 결국 정하기 나름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게 되면 굉장한 혼란이 초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규정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의하는 것이 스타일 가이드와 용어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주 사용하는 표현, 사용하지 않는 표현, 주의가 필요한 표현 등을 사전식으로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말하고요. 이를 토대로 글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이드를 기준선에 두고 리뷰하고 교열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하나의 거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스타일 가이드가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중요한 표현들은 가리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렇게 빨간색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자, 이 글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글일까요? 네, 이제 이 글은 애플의 맥북 15 모델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맥북 에어 15 모델이 이제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죠? 라는 표현에 주목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아졌죠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굳이 이렇게 쓸 말은 아닙니다. 많아졌습니다. 라고 순화해서 쓸 수 있는 말인데 구태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중에 우리는 비록 후발주자고 아직은 회사 규모가 작지만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리들은 천재들의 집단이야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하지만 어미를 조금 달리 쓰는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애플의 마케팅 스타일 가이드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와 같이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쓰는 그런 문구들 속에서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 이 글을 보면 애플이 이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음직하게 스타일을 통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타일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을 하는 것이 보기에는 말하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내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가이드부터 처음에 만들고자 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용어집이라 함은 어떤 용어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항목의 뜻을 설명하는 사전과 비슷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전과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용어집에서는 이 용어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썼는가 간단한 예문과 함께 이것을 달아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용어집을 만들 때에는
나나 우리 팀, 옆팀, 회사, 그리고 업계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평상시에 메일과 메신저상의 내용부터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복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 신규 입사자의 시선에서 이해가 어려울 만한 단어나 표현을 추려보고요. 특히 그 중에서 잘못 쓰이고 있거나 오해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표현들, 업계의 용어나 우리 팀, 회사의 용어 용법이 다른 경우를 주로 집중해서 용례를 담아주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용례들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합의 과정이 있으면 용어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업무적인 글을 잘 쓰기 위한 5가지 노력 중 처음 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